오후 6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겸해 특히 국민께 약속드린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는 청와대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라의 자세를 나라의 행사 네, 잠시 후 6시, 그러니까 이제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만찬장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집무실 이전 문제, 또 인사권 문제 등을 놓고서 신구 권력 충돌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면서 갈등 양상을 보였는데요. 오늘 회동은 의제 없이 일단 만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위해서 대통령과 당선인이 그동안의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국민들이 많이 걱정했습니다. 대통령과 당선인 어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졌는데 일단 발표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선 19일 만인데 현직 대통령도 그렇고 당선인도 그렇고 회동이 자꾸 늦어지는 게 좀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부담이 됐겠죠, 아무래도요. 사실은 이제 신구 권력의 교체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교체될 수밖에 없는 거, 또 안정화라고 하는 모습, 그리고 국민에게 통합이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대선 끝난 이후 19일 만에 갈등의 모습만 비춰졌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정치권이라고 하는 부분, 그 대통령과 또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기대를 줘야 되는데 불안을 주고 불편을 줬다라는 것이 그분들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9일 만이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몰려서 왔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에게 무엇을 보여줄 건가에 대한 것들을 좀 오늘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는 점이 뭘까.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그 실용주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실용주의라는 것은 이념과 가치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에게 맞는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코로나 문제라든가 산불 피해 현장이라든가 또 추경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전반적으로 지금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민생 문제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그려주는 것이 지금의 국민이 앓고 있는 그 마음, 위로하는 마음, 슬픈 마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좀 보듬어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제는 없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민생이 첫 번째가 돼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동안 회동 성사가 참 어려웠는데 회동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가장 큰 고리가 풀린 거죠.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감사원, 감사위원 선임을 놓고 물 밑에서 굉장히 신경전이 벌어진 걸 언론에 다 보도가 된 건데 감사원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위원을 내가 제청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 대통령이나 당선인 측이 협의하지 않으면 합의 안 하면은 제청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모든 게 풀려버린 게 핵심 고리가 열렸다. 이제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두 분 다 정치적 부담이 컸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성공적으로 정권을 인계해 주는 게 맞고 새 정부의 출범에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는 게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나가는 양반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아직 그 임기가 시작 안 했어요.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걸 완성 100% 이기겠다고 고집 피우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저는 큰 고리가 풀렸고 국민의 압박이 무엇보다 국민들이 걱정한다는 우려가 많이 전달돼서 그렇군요. 성사된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요. 오늘 통일동에서 기자회견장을 찾았습니다. 스스로 찾아가지고 이번 회동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의제는 특별히 없고 조율할 문제는 따로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민생이라든가 안보 현안 같은 거는 얘기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문제를 하지 않아서 국민의 국회를 하실 계획이 네. 마지막에 기자 질문에 1대1 회동도 혹시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아직 1대1 회동은 정해져 있지 않나 봐요. 독대. 근데 보통 이제 의전상으로 볼 때 이제 1대1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배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왜 그러면 배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이제 당선인이 놓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하나 또 기록하는 의미도 있고요. 네. 또 의제가 있을 경우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연하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배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군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민생 안보 이야기했는데 말씀하실게요. 예를 들자 비서실장이 배석 우리 흔히들 비서실장과 대변인이 배석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대변인은 서로 다른 소리 할까 봐서 사실은 좀 배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하면 제가 보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둘이서 만나 잠깐만 그럼 실장님은 잠시 나가 계세요라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간에 예. 두 분만의 또 대화 시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어느 심각한 순간에서는 실장님 잠시 두 분 나가 계시고 우리 둘이 이야기 좀 할게요. 이렇게 충분히 가능한 그럴 거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오늘 뭐 회동 분위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다라는 두 말씀을 분만 해주셨습니다. 만났다고 하면 언론이 거기에 무슨 얘기할 건가 그 부분만 좀 파헤치지 않겠습니까? 많이 아마 물어보겠죠. 그런 부담은 좀 예.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만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얘기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요. 또 자주 또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민생 안보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먼저 안보 관련해서는 역시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 과연 양측이 좀 조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당선인은 뭐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고 청와대는 일단 지금 예비비 상정은 힘들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보면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큰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안보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가 컸던 겁니다. 안보 문제는 좀 차치하더라도 예산 문제 같은 경우는 496억 원을 얘기를 했는데 예비비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청와대가 용산 이전, 국방부 청사를 이전했을 때 496억 원의 예산이면 충분한 거냐. 거기부터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 검토가 되고 또 500억 원 이상이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에 해당이 되는 건지 부족하다고 하면은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그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라든가 예.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적 과정이 전혀 없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전했을 경우에는 이전만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과정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국민에게 왜 이전하게 되는지 저는 그 대통령 청와대가 그동안은 한국 정치사에 갖고 있는 역사적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역사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용산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 저는 축제 분위기 속에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국민에게 나 이렇게 용산을 가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의 이런 청와대는 이런 공간이 바뀌고 있고 또 예산은 이렇게 바뀌고 있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축제 시간을 만들었으면 저는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네, 네. 왜 이렇게 서두르게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용산 이전 자체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예.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걸 짚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비비 문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네. 신상무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이견을 좀 좁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만남을 통해서? 저는 처음부터 뭐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텐데 네. 저도 한 오랫동안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다.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이 예. 문제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는 안 들어갈 거가 확실해졌잖아요. 그건 뭐 기정사실화 된 것이고 용산으로 가는 것도 기정사실화 돼 있다. 이러면
그러면 한 500억 원이 안 되는 뭐 적은 돈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요즘은 시골 지역에 시청, 군청 하나 옮기는데도 굉장히 이 정도 돈이 드는 게 사실이니까 예비비라도 이사 비용은 좀 먼저 대주는 게 마땅하지 않냐. 기정사실화 된 마당에 이것을 당신이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뭐라 그럴까 취임하고 나서 예비비로 알아서 쓰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이 너무 무겁다 이거예요. 그 다시 예. 말하면 기정사실에 된 마당에 나가시는 분한테 예비비 좀 사인 좀 하고 나가주셔야 하는데 못 해줄 이유 뭐 있냐. 저는 이렇게 보고 네네. 오늘 초반에 이야기가 잘 되면 이 문제는 내일도 뭐 국무회의가 있다니까 어찌될지 모르겠으나 제 감각적으로는 예, 예. 잘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잘 풀 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 내일 그 국무회의에서 이 예산이 그렇죠. 상정될 수 있다. 네, 저는 오늘 이야기가 잘 되면 만사가 잘 풀리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정치는 또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풀어내야 되는 예, 거죠, 서로. 이견을 예. 서로 조정하고 조율하는 게 정치니까요. 예. 지켜보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인수위가 2차 추경을 지금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현 정부는 임기 내 2차 추경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민생이 어려우니까 대통령과 당선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도 대선 공약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0조 예산 편성 그랬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기재부에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특단의 어떤 대책과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적 결단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건데 오늘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 문제를 얼마나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인수위에서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그 인수위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출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짰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 이걸 빼고 저걸 넣고 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재정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 네, 들어보면. 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국채 발행이 됐든 추가 경정 예산이 됐든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당선인도 그렇고 이것은 서로 의견을 맞춰서 결단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지금 얘기 나온 걸 보면 인수위의 의견은 정말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거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인수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네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한테 추경이 50조 꼭 하고 나가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아시는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본 자영업 소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여야를 막느라고 정치적인 합의사항이 비슷해요.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결정할 거 아니고 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지시를 해보겠습니다만은 또 붙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게 너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규모는 좀 50조가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선인이 적어도 민생의 최종 지점이 바로 이 문제니까 추경 문제니까 네. 최대한 좀 금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뭔가 좀 합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문제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회의를 했었는데 예. 한 예를 좀 들더군요. 어느 대학 교수님이 과거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그 4대강 사업하는데 예산을 마련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지출 구조 조정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예. 근데 그 당시에 한 15조가 좀 필요했는데 하나하나 다 모으다 보니까 한 7조 원 정도밖에 못 모아서 8조 원은 그냥 수자원공사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예산 구조가 촘촘히 짜여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지출 구조 조정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채 발행 같은 경우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건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결단에 의해서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대통령과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는지 지켜보고요. 또 오늘 만찬 테이블에 오를 다른 주요 의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 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핵심 지점이 핵심 뭐랄까 문제가 아니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 차례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될 때부터 이미 다음에는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되고 어떻게 보면 김경수 전 지사도 뭐 자연스럽게 되겠거니 하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예. 오늘은 이야기가 안 나와도 예를 보십시오. 그동안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고 간접적으로 다 의사가 전달된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이미 이거는 기정사실화 되는 게 맞다. 오히려 김경수 전 지사가 동시 사면되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취무에 되느냐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관찰 포인트라고 저는 봐요. 박성준 의원님 생각은 이 어떻습니까? 사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면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이 사면이 그야말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공론화가 됐느냐, 충분한 수기가 됐느냐, 그러면 국민의 민감도와 체감도를 받았을 때 아, 대통령 사면은 이만큼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공통분모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통합인데 그 자체가 사면함으로 인해서 국론 분열적 요소가 매우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고 보면은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이 이 공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된 이후에 과감한 결단을 위해서 사면을 하면 그게 더 맞는 것이지 지금에 와서 이 문제가 다시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만나서 의제로 설정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좀 복잡한 함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신성법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 의제에서 너무 우선순위 오다 보니까 이 자체가 오히려 회동 자체가 미뤄지는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민주당 전체적인 저는 전체적인 민주당 분위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면을 한다고 하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MB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보면 수사의 주체, 그러니까 수사의 주체는 검찰 책임자였거나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위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한 상부 지휘부는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최고 결정권자였다면 이건 서로에게 미룰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당신이 취임하고 나서 하라고 하면은 뭐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털어주고 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항상 그냥 당선인의 건의 내지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는 방식이 훨씬 더 나라를 위해서는 좀 깔끔한 모양이죠. 오늘 제가 없이 정책 코멘트 좀 하나 오면 정말 그렇게 윤석열 당선인과 그쪽 캠프에 있는 분들이 하고 싶었다고 하면은 첫 번째 의제의 우선순위를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민생에 대한 문제를 하면서 추후에 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전면에 오다 보니까 오히려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여기까지 들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 과연 누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당선인 측의 김은혜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총리 인선은 총리 인선만이 아니라 경제부총리라든지 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또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이 경제 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실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무관하게 어쨌든 저희가 국정에 있어서의 한치의 빈틈 없이 그리고 국정 운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우리의 원팀, 또 국민과의 원팀, 그리고 국민과의 드림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정치권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랐죠. 오늘 당선인 측에서 나온 말을 보면 이제 경제 분야 전문가 쪽에 이렇게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김한길 위원장, 그리고 박주선,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박용만 회장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마평이 무성한데 각 언론 보도를 보면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얘기는 먼저 신성모 전 의원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도 정보는 없습니다만
김은혜 대변인의 말을 종합해 보면 예. 경제 전문가 쪽으로 굳어진 분위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첫 질문이 그럼 안철수 위원장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는 안철수냐 아니냐? 안철수가 아니라면 뭐 정치인이냐 관료냐 이를 학자냐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김은혜 대변인의 말대로라면 경제 전문가 쪽으로 간다. 경제 플러스 관료로 간다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라든지 윤정현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좀 더 유리한 구도가 아니라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결심을 못 하고 있을 겁니다.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생각도 있을 거고 그분들에 대한 다들 훌륭하지만 연배도 그렇고 고심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거예요. 일부 언론에 나오는 저 부분은 약간의 조금씩 아이디어가 모아져서 나오는 것이지 저는 정치인을 좀 배제하는 게 좀 맞다고 보는 편이에요. 사실. 그렇게 가능성이 좀 생각하시는군요. 줄어드는 거죠. 예. 대부분 메시지가 경제 통합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경제와 통합이라고 하는 게 같이 가기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제 97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통합형 내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이제 DJP 내각을 통해서 그 당시 자민련에 있었던 분들을 경제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통합형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규성 부총리뿐만 아니라 통일부 장관은 보수 인사였던 강인덕 장관이라든가 이런 면을 하면서 인물의 상징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어떻게 구성하고 미래를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이제 비춰졌다고 하면은 그만큼 내각의 초대 총리가 중요한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냐면 안철수 당시 후보와 단일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통합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밝힌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통합해서 배제하느냐의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선회해서 경제 문제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의 이제 코로나 위기라든가 전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얘기할 때 통합과 경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일치선상에서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그 문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이죠. 그것은 정치적 부담이 또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국민의당과 통합을 했기 때문에 합당에 대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얼마큼 선택하고 그 이후에 또 정치적 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는 카드가 있느냐를 가지고 따져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신성범 의원님, 저기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계속 거론은 되고 있는데 안철수 위원장은 이번은 아니다라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전반적 분위기 자체가 초대 국무총리로 안철수 위원장이 가는 것은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것이 반영된 게 언론 보도 같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공동정부의 정신과 철학을 어떻게 앞으로 구현할 것인가. 이번에 할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 위원장이 뭐 회사 안랩의 백지신탁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발 물러섰다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뭘 행정 경험을 쌓도록 기회를 주을 것이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안철수 위원장의 결심에 달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윤석열 당선 입장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못하는 구조라는 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철수 저는 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자기 의사를 좀 밝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여기 이슈는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최근에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이 조금 일고 있습니다. 법원이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와대가 일단 항소를 했고요. 시민단체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관련 언급이 나왔는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 대통령 배우자의 이런 옷값 이런 걸 계산했다면 등을 계산했다면 그 계산의 그 액수를 과연 대통령의 옷값 등 그 비용과 비교했을 때 그 더 과도하면 안 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많이 질문들을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처음 들었으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렇게 국민들께 약속하셨어요.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영부인 의전 비용 공개 이와 관련해서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요, 정치권도 좀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말에 이런 어떤 의혹 제기를 뭐 야당에서 충분히 이제 할 수가 있다고 좀 보긴 하는데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것인지도 좀 모르겠고요. 또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시계 관련된 부분도 시민단체의 고발이라든가 또 정치권의 문제 제기, 또 검찰발 어떤 뉴스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가면서 부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실제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부분은 공개되는 부분과 공개되지 않는 부분들이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건데 너무 의혹 제기라는 형태로 해서 지금의 이제 대통령의 임기 말을 저렇게 훼손하고 싶은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지금 법원에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법원의 판단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신성모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도 이렇게 의존 비용 공개 요구가 있었었나요? 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이제 이 정부 들어서 더 처음에 왜 치약하고 뭐 밥값까지도 다 공개하겠다는 표현을 과도하게 약속을 해놓으신 것. 그다음에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 치고는 옷을 좀 초라하게 입는 것 아니냐 생각할 정도로 좀 있었는데 이 김정수 여사는 어떻게 보면 유쾌하고 활달할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뭐 점잖지 않은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이제 거의 다 오버랩 돼 갖고 정권 말에 나타났다. 그거는 뭐 사실관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분 다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해주시네요. 당연하죠. 당연히 지금 일부에서 나온 대로 브로치 값이 얼마다, 목 값이 얼마다. 다만 전제될 것은 대통령 영부인은 정상회담을 가거나 국제회의에 가기 때문에 드레스 코드에 맞게 옷을 입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다 사비로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거진 이유를 보십시오. 납세자 연맹이라는 데서 혹시 영부인의 옷값과 액세서리 비용 이런 의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혹시나 이게 대통령의 특수활동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라고 제기를 해서 소송을 제기했으면 적절하게 공개를 해주면 되는데 이걸 또 서울행정부에서 공개하라 그러니까 비밀이 아니면 공개하라 그랬는데 또 청와대가 항소해버리니까 이걸 완전히 묻혀버렸잖아요. 한 15년, 30년 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이제 대통령이 3월 10일 날 9일 날 퇴임하시고 나면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로 넘어가서 아무도 15년, 3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을 알게 되는 이런 빌미를 저는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산업부 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발전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 고발된 지 3년이 지나서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수사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아마 이제 뭐 신성범 의원도 의정 활동하면서 알지만 이제 국가의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큰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에너지 정책이 있을 거고 기후 변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책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이렇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사안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안에 대한 원전에 대한 문제, 탈원전 정책이라든가 원전 정책을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의혹 제기를 해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이러한 것이 모든 것이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모든 정책이 수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의 잣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저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디까지 수사하겠다라는 것이 참 저는 좀 걱정도 됩니다. 아니 요거는 이제 박 의원께서 요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원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게 아니라 왜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바로 한전의 자회사 4곳과 포함해서 8군데의 공기업 사장단을 왜 한꺼번에 다 일괄 사표 받아고 쫓아냈느냐는 블랙리스트 문제거든요. 이건 그때 전에 의하면 당시에 산업부 모 국장이 발전소 사장들을 광화문 호텔로 불러내서 다 사표 내라고 종료했다 이래서 출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다만 이게 왜 3년 정도 왜 묵혀뒀다가 지금 검찰이 수사하느냐라는 말은 가능하지만 수사 대상은 저는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저녁 6시 만찬 회동이 있는데요. 좋은 성과 국민들께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의원,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